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최종 무죄 확정. 민주당 복당 신청, 국회 복귀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 5선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임고문 역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미니 총선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남준 전 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의 텃밭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는데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어디 임명직이 아니잖아요. 당원이 의사결정을 하게 좀 되는 거예요. 그걸 정치인들이 머리 쓰고 막 그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송영길 전 대표가 본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집중 분석합니다. 무죄를 입증하고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송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최종 무죄가 확정난 뒤에 민주당 당직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공식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는데요. 어떤 배경에서인지요? 1960년 2월 28일 그 3.15 부정선거의 전야로서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2.28 의거 기념 행사가 있었고요. 김민석 총리도 오셔서 같이 만났는데 그 겸사겸사 대구에 저희가 출판기념을 연 것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놨는데 대구가 윤석열 어게인의 그런 구호에 갇혀있지 말고 뉴 이재명 시대로 가서 네. 그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같이 참여해야 대구 경북의 미래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서 출판기념을 열었습니다. 네. 최근에 하나 내셨잖아요. 이 책이죠.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이건데 329일간의 그 옥중에서 여러 기록되기던데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옥중 생활이 아니라 보니까 뭐 정책 비전도 좀 제시를 했고 글자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 송 전 대표님의 혼이 들어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감옥이라는 상황이 되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네. 또 제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 아쉬웠던 것은 그때 긴박하게 정치 상황이 이 탄핵 소추가 되고 이제 윤석열 재판, 내란 진압을 위한 국민적 저항이 조직화되고 있었던 시기였고 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이 될지 안 될지 치열한 또 논쟁이 있었잖아요. 4월 4일 날 인용이 될 때 그때 계속 감옥에 저는 있었으니까 네. 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몇 가지 현안 여쭈면 지금 법 왜곡죄 재판소원에 이어서 대법관 증언까지 사법제도 개편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치 표명을 요구했는데요. 사법개혁 이 3법 처리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상황이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한 사법부의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법 왜곡죄의 문제는 우리가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억울한 점이 많아요. 네. 판검사들에 대한 분노가 큽니다.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신 대다수 판검사님들의 모든 걸 제가 일반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이 사법이 우리 국민 속에 불신이 커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 왜곡죄가 도입된 것은 판검사들을 실제로 법 왜곡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이게 경고적 기능이 있는 거죠. 판사도 법을 왜곡해서 뇌물을 받거나 뭔가 말도 안 되는 헌법과 법률을 현저하고 명백하게 위반해서 잘못된 판단을 통해 재판 작용이나 공소 제기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했을 경우에는 네. 당연히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돼야죠. 자기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이 존재 자체가 판검사들이 공소권 행사나 재판권 행사에 큰 위화 효과, 자기를 경계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 예방적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검사 탄핵 제도가 도입됐지만 우리 헌정사에 검사 탄핵된 게 이번에 4번밖에 안 돼요. 네. 판사는 딱 한 번 탄핵했습니다. 70년의 헌정사 속에 탄핵 제도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탄핵이 진행은 한 번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네. 판사들에 대해서. 법 왜곡죄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다. 이 법 왜곡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람들이 검사인데 남용하겠습니까? 철저히 자기들이 걸러내겠죠. 국민의힘은 지금 사법개혁 3법 일방 처리에 항의해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습니다. 네. 지금 국회 상임위가 중단되는 등 갈등 대치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국회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계속 꼬인 이유가 이 장동혁 체제가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한동훈이다. 윤석열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수많은 합리적 보수 세력의 요구를 외면하고 한동훈을 제명하고 장동혁을 제명하고 배현진을 1년 당후관 정지를 시키는 이런 막가파식의 정당 운영을 하고 있고 거의 이 전환길이나 고성국 같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에게 끌려다니는 정당이 돼서 과연 이런 정당을 국가 세금으로 이 정당 보조금을 줘야 될 그런 헌법적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네.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또 민생입법 같은 거는 사실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빨리 처리할 건 해야 될 텐데 국회 상황이 이러니까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거 안 되면 단독으로 처리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비준 대상이라고 말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나라도 다 행정명령으로 처리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가변성이 높습니까? 네.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또 위법 판결까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왜 우리 스스로가 국회 비준을 통해서 자기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어찌됐건 지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를 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방 대법원 판결을 기대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 미국을 장난치는 세계에서는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또 이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네. 저는 거기에 또 유탄을 맞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한 건 지킨다. 네. 해 나가고 저는 우리가 2천억 달러에 투자하고 3,500억 달러 아니 1,500억 달러 이제 마스가 네. 선박 분야에 돼 있잖아요. 이 분야에 저는 원전 분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미 연방 대법원의 그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트럼프 네. 행정부가 지금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잖아요. 네. 한국도 뭐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송 전 대표께서는 외교안보 또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 국회가 취해야 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밑보이지 말아야죠. 네. 일단 우리가 미국의 야당처럼 이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현실적인 집권 여당과 집행부는 트럼프 정부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301조 이걸 하더라도 사실 이게 위헌 소지는 계속 남아 있어요. 내부에서 그럼 국내에서 싸울 문제고 우리는 일단 소나기를 피해야 되니까. 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지금 뭐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될 텐데요. 현재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뭐 어찌됐건 중간평가,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선거가 되죠.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번은 특별하게 야당에 대한 심판도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네. 예를 들어서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 대다수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사설에서도 이 장동혁 체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헌재가 8대 0으로 위헌 결정을 했고 이미 1심에서 다 내란으로 분명히 1심 선고가 났는데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기하면서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 윤석열과 단절할 수 없다. 이러한 이 정당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걸 놔둘까요? 네. 저는 이 영남권에서 이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보수 세력이 다시 탄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수 세력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예를 들어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런 보수적인 분들이나 상당수 또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이 다 이 장동혁 체제는 망해버려야 네.
새로운 건강한 보수가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심판이 저는 같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이것을 국가적 아젠다를 놓치지 말고 네. 정당 간의 싸움으로 이런 지방선거를 프레임을 가져가지 말고 우리 국가 발전의 중대한 순간에 정말 이 윤 어게인으로 우리 나락으로 빠져갈 거냐, 뉴 이재명으로 우리가 보수 진보를 넘어서 실용주의적으로 국익을 지키는 정치 체제로 갈 것이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국민의힘의 그런 상황만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민주당 네네. 역시도 뭔가 변화 발전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뉴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이제 조국 대표께서도 이것은 갈라치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뉴 이재명이 구 민주당 이것을 비판하는 갈라치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냐면 진화 발전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민당을 만들었다가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고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제야 세력이나 외부 세력을 수혈을 했습니다. 그랬죠. 젊은 피 수혈론이 나오고 네. 제가 그 1호로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공천했습니다. 젊은 37살 때. 이제 그런 것처럼 진화 발전해 가는 것이다. 네. 뉴 이재명도 이 현상이 왜 나오냐. 국민의힘이 보수이기를 포기했잖아요. 네. 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보수의 가치를 다 배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보수까지 대변하겠다. 네. 그게 일관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인천 계양구로 이사했습니다. 오는 6월 그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지금 분명히 하고 계신데요. 이번 계양을 재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결정입니까? 질문 많이 받으셨잖아요. 하도 예민하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어서 저의 기본 원칙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당원이 됐습니다. 네.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당의 결정에 따른다. 저의 기본 입장은. 그러나 당이 결정할 때 현명히 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네. 첫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는 정치인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두 번째, 정청래 당대표께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1인 1표제까지 도입하셨습니다. 네. 따라서 당원과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닙니다. 국민이 선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뭐 김남준 전 대통령 대변인 계양을 출마 선언했잖아요. 경선까지도 염두에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씀까지는 그렇고요. 네. 뭐 지혜롭게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제가 아직 정청래 당대표와 전화 통화만 했지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대표께서 부르면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양은 뭐 송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 지역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당내에 이제 어떤 교통 정리가 될지가 주목되는데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박찬대 의원 지역구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포함해서 감안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그건 나뿐만 아니라 이 김남준 대변인도 같은 입장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당의 결정을 좀 지켜보겠다 예. 그런 예. 입장이시군요. 일각에서는요. 지금 이제 국회 복귀한 뒤에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대표 적합도에서 높게 나오던데 그 점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효창군의 백범 김구 주석 묘에 제가 큰절을 올리고 왔습니다. 3.1운동 107주년인데 네. 제가 김구 주석님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주석님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면 주석님께서 너의 소원이 뭐냐 물으면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 독립이다. 나는 그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돼도 좋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자세를 보고 많이 배웁니다. 네. 저는 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가 어떠한 지위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가 필요한 곳에 나를 투여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당에 기여할 계획이세요? 말씀한 대로 제 혼자가 아니라 이제 당에 들어가서 이제 일단은 원내로 들어와야죠. 국회로 제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남 광주 통합이 되면 여기 통합 시장을 맡아달라는 지역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제가 다녀보면 식당에 가도 막 그렇게 송영길 당시 좀 이거 맡아야 된다 이런 걸 듣는데 제가 제 고향 전남 광주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만 그거를 제가 국회로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국회로 돌아와야
대통령도 옆에서 도울 수가 있고 네. 또 당의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지방자치단체를 맡으면 거기에 한정돼서 다른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요. 네. 현재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궁금합니다. 당 운영 방향,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모두가 100%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찬반이 있고 이런 것인데 제가 지금 당장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일단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대표를 공격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부족한 점을 메꾸고 대안을 가지고 와서 설득하고 해서 집권 여당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 네,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뭐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약간 자신의 좀 부족함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절차를 받겠다 그런 거고 이제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당대표 시절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대선 직전에 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대선을 앞두고 한 표가 부족하니까 열린민주당과 통합합시다라고 최고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해서 다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을 협상 대표로 지명을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협상이 진행돼서 아무 문제 없이 통합이 됐거든요. 네. 그런 절차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한 8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대부분이 생각보다 잘하신다라는 것 같고 저는 우리 구한말의 실학파들의 그런 사상, 정다산의 그런 이 실용주의 사상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실사구시로 연결되고 그게 이재명의 실용주의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구나 지금 트럼프 시대에 예측 불가능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그런 완전히 힘에 의한 완전 정글 같은 국제 질서로 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대통령의 판단이 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네. 젤렌스키의 모습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잖아요. 네. 정말 5살 아이한테 총을 쥐어준 것 같다고 명태균 씨가 말했던 윤석열이 이런 국제 상황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라에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래서 정말 합리적이고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보면 모든 국제사회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린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하는 정책은 아주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안보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어제 소식입니다만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격해서 지금 네. 뭐 상방이 지금 군사작전이 진행 중인데요. 올 1월에는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또 생포 작전을 벌이기도 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북한에 계속 유화적인 움직임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답변은 좀 냉랭합니다. 오랫동안 남북 문제도 고심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북한과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서로 메신저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메신저들이 오갑니다. 그러나 남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랭하거든요. 마두로의 체포나 이번에 하메네이의 그 폭격에 의한 사실상 그 사살 아닙니까? 네. 이런 성을 보면서 북으로서는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북 입장에서는 비핵화, 소위 말하는 CVID, 비핵화 이야기를 하려면 아예 협상하지 말라. 네. 헌법에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네. 따라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방치할 거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END를 했잖아요. Exchange, Normalization, Dismantle인데 그러니까 이 핵시설을 해치하는 비핵화는 좀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네. 지금 단계에 동결이 더 중요하다. 동결. 핵 동결을 더 이상 추가로 핵이 악화되지 않도록 동결하는 현실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현 정부도 보여지고. 그런 방침을 지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메시지가 엇갈리는 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외교부 장관 협의를 통해 CVID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북의 입장에서 도대체 어느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냐라는 좀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 네. 과연 이 메시지에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외교 안보 분야도 제가 돌아가면 제가 국회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그거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외교 역량을 좀 보태서 이 정부가 이 바늘구멍도 안 보인다는 남북 관계를 뚫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싶고 특히 러시아 관계를 뚫어내야 되는데 네. 러우 전쟁이 이 올해 안에 저는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네. 러시아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자기가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올해 11월 중간선거까지 이걸 정리 못하면 심각한 중간선거의 간표 요인이 될 겁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11월 중간선거 전에 어찌됐건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되면 미국과 러시아가 타협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한러 관계도 복원을 같이 해야 되고 한러 관계가 복원되면 북한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러시아가 남북 관계를 조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최근 공치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치수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움직임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이게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어 그렇죠. 용어를 바꾸고 네. 전체 부당한 기소에 대한 걸로 바꾸고 올려 하는 것 같고, 이거 당이 또 공식 기구화 시켰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아까 책을 보니까요. 그 나오셨으니까 아내가 윤석열 정권 하에 탄압받고 감옥에 갇히지 않는 자가 나중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 굉장히 큰 힘이 되었겠습니다. 네, 제 아내와 우리 아들 딸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님인데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정치하면서 검사한테 수사받는 정치인이 검찰청 앞에 가서 농성하면서 나부터 구속이라고 싸운 정치는 처음 봤다. 네. 근데 사실 그때 제 심정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온몸으로 부딪혔고, 또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제가 국회에 뛰어가서 계엄군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었던 것도 마음을 다 비우고 죽으면 죽자라는 각오로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뭐 설명하셨습니다만 이제 향후 계획 어떤 정치로 국민 앞에 다시 서고 싶으십니까? 제가 감옥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년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의 많은 껍질과 이게 깨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해보고 당대표도 했으니까 이렇게 그나마 무죄를 주장하고 싸울 수 있었는데, 우리 억울한 서민들 정말 이 검찰의 기획수사에 짓눌려서 인생이 파괴되고 자살하고 집안이 다 망한, 또 이혼을 하는 가정이 파탄된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억울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제가 검찰청 앞에 농사하고 있는데 아도 다단계 피해자들이 와서 저한테 계속 부탁해서 그 문제 풀어주고,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엄청 저한테 찾아와서 그 입법 만드는 데 도와줬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같이 도와주고, 최근에도 제가 여러 이제 사람들 면회도 가고 있는데, 내가 잘 나갈 때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약하면 어쨌든 이번 실현 속에서 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마음이 훨씬 더 와닿았다. 그렇습니다. 체험했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시고. 예, 예. 네. 정치 무대 복귀를 앞두고 있는 송영길 대표, 앞으로 본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어떤 역할과 책임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서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도 대응 공격에 나섰고요. 핵 협상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던 이란 사태가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졌는데요. 그 배경 또 우리에게 미칠 영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얘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홍 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이란 국영 방송도 이를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40여 년 철권 통치가 막을 내린 건데요. 앞으로의 이란 정세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네, 사실 그 세 번이나 이란과 그 미국이 협상을 진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끝까지 뭐 기다려보겠다는 태세를 갖춰서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있었던 그 공습,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심해서 그냥 공격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놀랬고, 적어도 한 일주일은 더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이게 허를 찌른 것 같아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군사 공격을 준비해서 아마 여간 이스라엘이 양보적으로 안 나왔으면 어쨌든 이 공습은 감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공습에 있어서는 군사 작전이니까 이게 기밀성 비밀로 하고 이 성공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그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함대가 2개나 가 있으니까 언젠가 공격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설마 협상하고 다음 달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데 공격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냥 과감하게 해버린 네.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메네이 종교 지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이라면 일단 지도자가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 후임으로 과연 일사불란한 이슬람 신정 지도 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이스라엘과 미국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 능력이 상당히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보복 공격을 한다 그러지만 상당히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정확한 보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큰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란이 설사 결사항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양측 집단 공격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관심사는 과연 미국이 그 이란의 정권 교체를 완전히 다 달성하고 지상군까지 보내서 이란의 체제를 과거의 이라크처럼 점령할 것이냐 네네.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요. 네. 그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에 대중봉기를 해라. 그 당신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친미 정권이 되라. 이렇게 지금 자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메네이 유구를 대비해서 후계자 3인을 거명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새로운 권력이 어떻게 들어서느냐 이 점도 관심인데 또 하나는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도 체제 수호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감수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잖아요. 이란은 지금 중동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한 2,000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장 중동에 배치된 미군 기지에 지금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게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1대1로 상대해도 저는 좀 약할 것 같은데 네. 더군다나 이란은 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핵을 개발 중이지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음 놓고 그냥 공격할 수 있는데 이미 어제 사상 최대의 공격을 감행했고요. 네. 최고 지도자도 사망했고 그다음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도 사망했고 여러 지도자들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공격을 하니까 네. 그 공격 대상이 지휘부뿐 아니라 미사일과 미사일 기지 또 발사대 그러니까 이란이 그런 2,000개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네. 탄도미사일이 있더라도 발사대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또 네. 공군력은 상당히 약해서 그 폭격기를 가지고 공중구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공격할 여력은 없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 이란이 할 수 있는 거는 중거리 미사일인데 단지 이제 이스라엘과 이 미국의 대공 미사일 사드라든지 그런 게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 때 많이 이제 축소가 돼서 대공 미사일은 좀 줄어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어느 정도의 그 손실은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란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지금 세계 에너지 동맥이 막힌 상황인데요. 국제 유가 또 증시 등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지금 국제 유가는 한 약 70달러 중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어저께 공격으로 급등하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아직 80달러가 안 됐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란이 봉쇄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서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차단할 것이냐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더 공격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그 이란을 쑥대밭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경제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전 세계가 지지하는 가운데 이란을 지지하는 나라가 없을 거거든요. 호르무즈 네. 해협을 봉쇄하면. 그러면은 석유 가격이 지금 $70 중반에서 $100 내지 $120까지 오를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 네. 그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했을 때고요. 이미 이제 봉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 운항하는 그 선박들이 70%는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30%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그렇지만은 완전 차단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몇몇 선박을 납포하거나 뭐 그런 정도를 하지 않을까 보면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란을 전격 공격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북한과는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백악관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화답했는데요. 근데 미국의 공격으로 지금 하메네이 사망, 올 1월에는 베네수엘라 지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안전한 겁니까? 예. 김정은이 아마 며칠 잠을 설치긴 할 겁니다. 틀림없이. 네. 그렇지만 이제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란은 지금 핵을 개발 중이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50개 정도 갖고 있고 이란은 대륙간 탄도탄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아직 없거든요. 근데 북한은 대륙간 탄도탄까지 개발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베네수엘라나 이란에 대한 행동을 북한에다 한다면 미국 본토가 핵으로 공격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고요. 네.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각각 28,500명이다 5만 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핵으로 공격해도 수천 명은 살상할 수가 있거든요, 북한이. 그러면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김정은을 압박해서 4월 달에 그 시진핑을 만나러 갈 때 날 좀 만나라.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관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당대를 통해서도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걸 확실히 보여준다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화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는 열려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만나면 확실히 제재는 풀어주겠다. 네. 그리고 핵 보유를 공인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보유한 거는 용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향후에 그 추가 개발만 하지 마라. 이런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고 타협할 여지를 보여주면 김정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신형 무기 체계를 하나도 선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배경은 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미 세 달 전에 당 창건회의가 있었어요. 당 창건회의가 당대 빼놓고는 당 창건 그 기념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80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꺾어지는 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리창 총리가 갔을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니까 그때 엄청난 그 화력 과시를 했고요. 이번에는 아마도 이거를 메시지라고 굳이 이제 확실히 보기는 어렵지만 트럼프와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굳이 뭐 그것도 행사하면 북한도 이 국력 낭비잖아요.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어떤 선전 효과를 생각하는데 홍보 효과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는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안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홍현희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서영모 시사평론가,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서영모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 10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3.1혁명이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 네, 기념사에서 3.1혁명이란 말을 무려 12번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 3.1절 10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평화통일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그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앵커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3.1 혁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3.1 운동이라는 것은 시위라는 의미인데 혁명이라는 의미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씨앗을 뿌렸다. 네. 그 씨앗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아마 헌법과 정치적 메시지를 3.1 혁명이라는 의미로 오늘 국민들에게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용호 전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그 이번 3.1 혁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고요. 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지어 이 폭력성까지도 가게 포함해서 기존의 체제를 뒤엎는 것까지도 사실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현 정부가 혁명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12.3 개헌 관련해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정권이 교체된 과정에서 비세혁명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알다시피 3.1 그 만세 운동은 독립의 필요성과 그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네. 비폭력적으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혁명이라는 용어가 맞느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물론 그게 담고 있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생각은 좋지만 그러나 언어는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다. 네.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개념을 벗어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차용해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이 대통령 그 한국 방문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늘부터는 이제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하는데 이 앞서서 성남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 29년째 보유했던 아파트로 뭐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야당이 이런저런 공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뀐 듯한데 집값 잡기에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죠. 볕 좋을 때 빨래 넣는 격인데요.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므로써 일정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50주 만에 강남구를 필두로 해서 그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고요. 또 6천 코스피가 되면서 부동산의 자금들이 일부 증시와 경제로 흘러가기 시작한 걸 보면서 네. 아주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중에서도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성을 가진 사람들은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자라는 자신감의 표현 그리고 강력한 부동산 안정의 의지의 표현으로 본인이 살 집 한 채조차도 매각의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주택 시장이 224년 기준으로 약 7천조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요. 네. 그 7천조 중에서 일정한 자금들이 아마 증시라던가 그리고 금융시장으로 흘러간다라면 뭐 경제 창출 효과, 고용이라던가 그리고 일자리라던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 회심의 한 수로서 이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본인의 집조차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 발표 직후에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에게 팔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면서 이제 공세가 이어지자 주택 6채 중에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주택은 아까워서 못 파느냐, 비겁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승부사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설마 성남에 있는 집 한 채를 팔까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허를 찔러서 팔았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나름대로 있다고 평가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에게 6채 주택 갖고 있는데 팔아라 이렇게 나서는 게 과연 맞나? 그 장동혁 지금- 대표가 미리 약속을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팔면 6채 팔겠다.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 채와 그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6채라고 하는 게 비교가 안 되는 사실은 뭐 이게 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6채 중에서 뭐 몇 채는 아예 뭐 상속 지분 일부 지분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한 채는 뭐 이게 지금 지역구에 있는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그 농가주택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여의도에 있는 그 오피스텔은 팔았는데 지금 매물이 이제 팔았는데도 팔겠다 내놨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건데요. 저는 네. 이 정치가 물론 여야 간에 자극적이고 상대 공격하는 그런 공방전으로 가는 건 좋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최선의 방안인데 이건 곁가지로 두고 본질은 두고 결국은 자극적인 여야간의 공방으로 자꾸 흐르는 거 이건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네.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영호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상황을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는데 앞으로 어쨌든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채 중에서 한 채만 오피스들만 파고 5채는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데 사실은 어렵다는 건 핑계인 것 같고 보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집 팔지 말고 갖고 있어라. 그러면 언젠가 집값은 오를 거다라고 하는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수와 그 진보 정당이 서로 집을 팔았냐 안 팔았냐 이런 공방보다는 차제에 지방선거에 이재명 민주당은 정부가 개입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고 공공주도 공급하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시켜서 집값을 내리게 한 이런 서민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과 보수 정당에서는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시장 자율에 맡겨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서 좀 경기에도 좀 도움이 되자라고 하는 부자 부동산 정책 이 두 가지를 놓고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은 다음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책 공약 대결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급을 늘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내놓는 공급 대책 보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내놓았던 것이 재탐 3탕이고 좀 더 좀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서울시와 지자체와 서로 협력을 해서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건의한 것은 다 빼버리고 내놓는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여야 간에 사실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고민을 서로 좀 우리 서민의 편에서 집 없는 우리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사실은 뭐 정부도 굳이 팔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을 감내해서 뭐 열채든 가지고 있으면 갖는 거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공급이 또 상당히 신속한 그런 조치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앞서 이제 출연했는데 돈북도 의혹을 벗고 돌아오겠다면서 당을 떠난 지 지금 3년 만에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당장 이제 인천 계양을 두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어떻게 당에서 교통 정리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송 전 대표가 국회 입성 시 향후 민주당의 당권 경쟁 구도에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변수가 된다고 봐야죠. 우선은 근데 이제 그 전에 네. 재보궐선거에서 과연 배지를 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우선 1단계고요. 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의원이 된다면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저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보면 지금은 정청래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 간의 양파전처럼 보이는데 네. 거기에 송영길 대표가 가세한다면 3파전으로 얼마 전 당대표 뭐 적합대 여론조사 보니까 두 번째 거의 뭐 3파전에 팽팽한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서는 송영길 대표는 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만일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와 당대표와 서로 합당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거기가 오히려 친청이 2명이고 김민석 총리 친명은 1명일 텐데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반대 구도가 될 수 있어서 큰 네. 아마 당권 경쟁에서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도 올해 이제 계양에 을에서 5선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떠날 때는 뭐 그냥 버리고 가시고 다시 또 돌아와서 계양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치 도의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법률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게 돈을 안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녹취가 위법 증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무죄 받았는데 조금은 자숙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장 대표의 언급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장동혁 또 대표 심사숙고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직 그렇죠. 구체적이진
좀 딱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 그럼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면 당내 강경 지지파들과 당 밖의 유튜브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거꾸로 윤석열과 절연하자는 사람과 절연하자면 당내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 그리고 지방선거에 당장 영향을 받는 출마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전략의 부재로 이렇게 레임덕에 시달리나 지방선거 끝나고 그 책임론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나 제가 볼 때는 장동혁 체제는 이미 소멸의 길로 걷고 있는 것이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용호 의원님,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이에 국회 통과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새로운 움직임인데 지금 여당은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온 만큼 뭐 3일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때 이게 통과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사실은 뭐 서로 대구 경북 의원들 사이에 조금은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저께 다 찬성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그쪽 대구 경북은 당연히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것이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사위가 아직 제표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단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필리버스터 하면서 그 필리버스터 하는 걸 중지하고 또 그동안에 오락가락 했던 걸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갈 길 바쁜데 시간은 없는 그런 상태여서 네. 대구 경북 의원들은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대통령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5국 3특 체제가 네. 돼야 된다고 한다면 광주 전남과 함께 또 대구 경북도 함께 처리를 해주는 것이 집권 여당의 그 어떤 맏형다운 그런 좀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을 틈타서 TK 민심까지 잡겠다 이런 의지 아니냐 이런 뭐 해석들을 하던데 대구 경북 단체장 후보로 김부겸 전 총리 차출론 이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구멍가게는 아는 안면 때문에 인정으로 찾지만 대형마트는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찾게 되는 거거든요. 대구 경북이 아마 통합되게 되면 연간 그 5조씩 20조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대구 경북도 통합의 길을 대구 경북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다가 지금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아마 지역의 여론 때문인 것 같고요. 네. 지역에서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서 뭐 코스피 6천이라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차제에 대구 경북 지사에 대해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소통을 잘하는 지역 사람과 잘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 의견이 다수였지만 대구 경북이 통합하는 통합 그 단체장일 경우에는 아마 중앙 정부와의 예산이라든가 입법 문제를 원활히 풀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높은 네. 거물급 정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선호도, 차출력 이건 단순한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민심의 일반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선문시장 찾았잖아요. 뭐 보수 재건을 거기서 외쳤는데 이번에 대구시장에 나옵니까? 아마 대구시장에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추구하는 것은 중앙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본인의 역할일 것이고요. 네. 또 길게 보면 뭐 대권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대구 내려가서 대구시장 하는 것은 맞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뭐 대구 가셔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저는 나서보겠다 이런 얘기 한 거 보면 뜻은 분명한 것 그럼 같아요.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그 의원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까? 그것도 이제 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알다시피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네. 어떤 현역 의원이 될지 어느 자리가 빌지 아니면 또 안 빌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지금 출마 여부를 예단하기는 좀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겠다 그러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죽이 되면 안 돼요. 네. 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 당선이 돼야 되는데 과연 100% 당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돌아온들 또 본인이 그러면 금이환영해서 보수의 어떤 뭐 아이콘이 돼가지고 전체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고민이 깊을 겁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64%, MBS에서는 67%, 리얼미터에서는 58.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이롭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왜냐하면은 이제 허니문이 지금 끝난 상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가장 약한 지역이라고 평가받는 서울 지역과 그리고 20대마저도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64%로 직전 조사 대비 약 한 6% 정도 올랐고요. 네. 6%포인트 오르고 20대도 마찬가지로 한 8%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가장 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20대, 특히 부동산 이슈에 상당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크게 올랐다? 이런 점은 상당히 대통령에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이제 저는 이 점에서 가장 좀 주목하는 점이 부동산 그동안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던 20대가 대통령의 그 부동산 강경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과거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실 부동산 하면 정권의 아킬레스건, 뭐 지지율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상승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전 국민들이 내재적으로 이대로 이 상태로 부동산이 간다면 한국 경제가 침몰할 거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국민 모두들에게 지금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뭐 일부에서는 이제 주식이 뭐 6천 포인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맞는 얘기지만 저는 대통령이 이게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은 새로운 대통령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헌법상의 행정수반이잖아요. 행정수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시군요. 배 수장님, 갤럽 네. 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 긍정 사유 1위로 방금 이제 김 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 민생, 부동산이 꼽혔습니다. 코스피가 주중에 6,300포인트를 기록하고 또 이 대통령 연일 지금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경제 관련 이슈들이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동력이 되고 있는 셈인가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동산도 경제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코부입니다. 코부, 코스피 경제죠. 부동산도 경제입니다. 부동산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강한 메시지, 일관된 메시지, 또 아파트까지 매도를 했죠. 의지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20, 30, 또 70대 이상까지도 지지율이 추가 견인되고 있고 자영업, 학생, 또 주부청 그 외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TK, PK, 충청까지 탄력을 받는 것이 지지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MBS 조사를 보니까 이 대통령 다주택 정책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62%를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시사 스페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정책에는 3E 이 분석이 있거든요. 3E는 뭐냐? effort, 노력을 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8번이나 그것이 있었지만 노력으로 끝났거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집값이 내릴 거야. 또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올 거야. 이게 expect, 또 다른 E인데 기대가 작동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효과가 있을까? 3년이나 5년 뒤에 효과가 있을 텐데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 effect, E, 마지막 E입니다. 이것까지도 기대가 된다면서 다주택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높은 긍정 비율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소장님, 이 대통령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북 정책 방향이 향후 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는 다르게 여론의 그 핵심을 지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 부동산 정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만일에 코스피가 5,000피 달성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나왔다. 부동산
강경 대책이 이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 네.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신뢰 속에서 움직인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지금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북한의 대화 재개 이런 걸 말하면 지금 국민 여론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10년 전하고는 지금 전혀 다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6% 정도였는데요. 2025년 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배 가까이 30%가 넘습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이런 대통령에 대한 북한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북한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견이 가반이 되지만 동시에 북한과 협력을 하고 호혜적인 상태로 지내야 된다는 의견도 가반이 넘습니다. 네. 이중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정당 지지율 추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의 중요한 것은 견인차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이 40%대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이른바 견인차 효과, 후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할로 이펙트죠. 근데 국힘의 경우에는 견인차가 없다. 이른바 윤당 현상입니다. 네. 윤 어게인 혼란, 당내 갈등 지속. 그러다 보니까 중도는 차단되고 외연은 축소되고 TK, PK 충청은 흔들거리고 자영업, 주부청, 학생은 추가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9%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보다 지금 낮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중도층 이탈이 이제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네. 고착화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TK에서 약간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TK, PK가 탈동조화 현상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TK와 PK의 여론의 흐름은 비슷한 방향이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통적인 지지층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네. 대구마저도. 그렇다면은 이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이 필요한데 오로지 절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국민의힘 그 지도부에 대해서 지지층 내에서도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수장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노선 변경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노선 변경이 중도입니다. 선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중단하고 지선 모드로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샤이 보수 지지층들이 투표할 의사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김의원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윤 어게인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됩니다.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선거라는 것은 지방선거는 더더군다나 민생입니다. 민생, 경제, 부동산, 지역 공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영업, 주부청, PK, 충청 공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자택 매각을 발표했잖아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30여 년간 살던 자택 매각, 추후 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최고의 지지율을 찍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그렇죠. 이건 보시는 반영이 거예요? 안 됐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이건 대통령의 승부수이자 무언의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투기성 1주택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팔라고 하는 무언의 지금 압박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지금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이런 거는 정치적 명분을 이제 대통령이 선점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 국정 지지율에 상당한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배 수장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소유하고 있는 6채 중에 오피스텔 한 채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5채는 실사용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궁색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론이 궁색해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보수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이슈인데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 집 팔아라, 아파트 팔아라, 이렇게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팔았다. 그럼 그 다음이 궁색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으로 맞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정책이 아니라 인적 대응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대응이 궁색이라는 두 글자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정책으로 아주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유리한 이슈임에도 국민의힘이 내놓는 방식 자체의 효과가 불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수장님,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지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법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동안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 국민들의 이제 과반수 이상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만 하더라도 이 대법원이라든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었는데 이 내란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변화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이 대법관 수를 늘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이 사법 개혁을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역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정서는 사법 개혁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저는 과반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로 보입니다. 배 수장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앞서 출연했습니다만 3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송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 개항을 출마를 두고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민주당 내 개항을 표시하면 어떨까요? 인천 개항을이 말 그대로 송영길 전 대표 정치 기반입니다. 네. 그렇다면 더군다나 정청래 대표가 25%의 탈당자에 대한 이 페널티까지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어떤 바람이 불겠습니까? 여기는 남향, 김남준, 남향이 아니라 송영길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6월과 8월입니다. 6월은 그렇다면 친명 내에서 갈등을 빚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김남준 전 대변인, 송영길 전 대표 사이에 친명 간 교통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남준 전 대변인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보궐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8월입니다. 네. 왜냐하면 친명에서는 8월 전당대회에 송영길 전 대표의 도움과 지원이 또 절실합니다. 그런 만큼 전당대회 목적까지 연계되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지원을 할지 아니면 직접 출마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미디어토마토의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니까 정청래 현 민주당 대표가 21%, 송영길 전 대표가 19%, 김민석 총리 18%를 기록했습니다. 김면수 소장님,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건 다 오차 범위 내에 다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접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이 조사 결과를만 본다면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네. 거기다가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로열티, 대통령에게 자기 의석을 양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거 행보,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이 민주당 그 지지자들은 상당히 좀 고마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실린 조사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여기서 지금 하나는 좀 한 건 김민석 총리가 18%로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당 대표로서 김민석 총리가 지금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총리는 아직까지는 국무총리에 더 적합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수장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뭐 대구시장이냐 아니면 재보궐선거냐 뭘 염두에 둔 겁니까? 뭐 재보궐 쪽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이제 그런 기회가 대구에서 있을지 또는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면 그 지역을 노릴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든 한동훈 전 대표도 친한계라는 이 조직도 팬덤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김 수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갤럽에서는 미흡했다는 응답이 39%, NBS 조사에서는 혐의에 비해 가볍다가 42%를 기록했는데 이건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갤럽 조사를 좀 살펴보면요. 적절하다는 의견은 이제 29%였지만 과도하다는 의견도 24%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TK에서는 41%가 좀 과도하다는 의견이 걸로 나타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보수층, 정통적인 보수층 그리고 70대 그리고 TK 옛날에도 보수였고 지금도 보수인 이런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이런 조사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결국은 절연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특히 어떤 점 눈여겨봅니까? 미국, 이스라엘이 이 이란 공격 영향이 이 주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 또 사법 3법 통과에 대한 여진, 또 행정 통합과 관련된 부분, 강선우, 김기영 구속영장 실질심사,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확대 등이 아주 민감하게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역사로만 알았던 전쟁이 21세기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습 군사 작전에 이어 어제는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2026년 들어 두 달 사이에 벌써 두 번째 중대한 대외 군사 행동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도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긴급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란 전쟁 상황을 점검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일절인 오늘도 서울 한복판에서는 조의대 탄핵과 윤석열 석방이라는 엇갈린 구호를 외치며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각각 상반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는 상황은 일상처럼 비춰진 지 오래됐습니다. 대외적인 변수와 충격에 대한 대비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